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2장 스콜라 철학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를 진희님의 인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515페이지이고요. 붙어있는 큰 제목이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이렇게 나오고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 부제목이 붙어있죠.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책에서 찾아온 안셀무스의 주변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까지 해서 함께 들려드리고 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되었는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5페이지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아우스타 출신으로 노르만디 베크 수도원장으로 가 있다가 이렇게 베크 대수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책에선 조금 표기가 다른 것 같아요. 감안해서 보시고 뒤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 이제 이제 잘라버리고 여기다 붙여놓은 것으로 보아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되게 오래 지냈고 그래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가 되지 않았나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그와 더불어서야 비로소 초기 스콜라 철학은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맥락들을 짐작하실 수 있는데 어떤 스콜라 철학의 초기 모습을 이 사람이 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 안셀무스 이전의 것은 그라프만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나 봐요. 원래 스콜라 철학 이전의 것이라고 일컬어야 할 것이다 라고 힐슈베르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가 안셀무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이제 메인 논의 자체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초창기 모습들은 그 이전에도 조금씩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두 권의 유명한 저서는 신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모놀로기움과 신의 존재를 다루고 있는 프로슬로기온입니다. 그래서 이 모놀로기움과 프로슬로기온은 다른 책이나 다른 원고에서도 중요한 저작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럴 법도 한 그런 책들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이 이 모놀로기온과 프로슬로기온이 합본으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네. 아, 있나요? 혹시 이렇게 찾아보시고 우리 되게 줌으로 할 때 장점 그거죠. 공유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아직 책이 없어서. 일단 계속 말해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돌풀님께서 찾아봐 주시는 동안 안셀무스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안셀무스가 이제 다른 책에서 요약된 바로 따르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하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 이것이 이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신국론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뭐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당대의 신학 방법을 새롭게 창안한 논증이라는 점에서 이제 안셀무스가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창출한 신학적인 어떤 방법으로서의 논증이 당시의 성서나 교회 같은 이제 권위적인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한 논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 권위에 따르면 신은 이러이러하대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그냥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느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맞아, 하느님이 맞아. 막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어떤 출처에 의하면 이게 맞고 천주교 구교의 어떤 논증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의미에서의 하느님이 맞아. 막 이렇게 다양하게 출처들을 막 갖다 들이밀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출처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론이라고 말해지는 되게 완벽한 그런 원고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대는 더 그랬기
겠지만 안셀무스는 그 전통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실제로 고안도 하고 이렇게 평가도 좋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봐 주시면서 읽으면 좋겠고, 여기 부제와 같이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 혹은 철학의 아버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스콜라 철학이 본래 이제 중세 대학의 어떤 교수 방법을 가리키는 뜻이었대요. 스콜라 철학 이제 중세 대학의 교수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교수학적인 방법 요런 것들 안에는 뭐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해요. 뭔가를 이해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토론 뭐 이런 얘기들 스콜라 철학 개요를 직전에 하시면서 했던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논쟁하고, 세 번째는 증명하는 요 세 가지 방법 개념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런 쌍방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하거나 조정하거나 나누는 그런 방식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스콜라 철학 이해 방법이었고요. 이런 방법론 안에서 가르침을 하고 받고 하던 사람들끼리 이제 이성의 시대를 연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 그 한가운데 안셀무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증명하고 논쟁하는 방법을 도입한 중세의 철학자였고, 그 중세가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암흑의 시대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인가 생각해 보면 철학에 대한 사유, 우리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고대 철학에서부터 진전이 많은 수 되어 와서 그것이 쭉 이어왔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맥락에서 그 단절의 의미로 암흑을 얘기를 많이를 하고요. 그 암흑의 대척에서 그럼 대신 그 철학적인 사유 대신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종교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경향성이 사실은 상당수 현대에 와서 오해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고, 그 경향성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특성임과 동시에 그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주제 안에서 되게 논의가 많은 수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중세를 쉽게 믿음의 시대다 뭐 이렇게 형용 수사를 붙이곤 하는데, 그 믿음의 시대라는 맥락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법한 그런 형용 수사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안셀무스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인간과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이성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믿음이 종교와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떤 쪽으로 믿음이 해석이 되는지,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측면 중에 도대체 안셀무스와 이 당시 스콜라 철학이 말하고자 했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곧 중세 시대다 이렇게 오해를 쉽게 하는 것처럼 중세 이후에 근대 철학이 이제 마치 이성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이성의 시대인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성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런지 이런 게 조금 고민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안셀무스에서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안셀무스의 신증명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516페이지 보시면 지성을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성을 요구하는 신학이 A라는 소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B에 안셀무스의 신증명이 나와 있고요. 신증명을 쭉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C에서 도덕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한 3장인데요. 근데 이 3장으로 절대 끝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안셀무스가 그 이후에 근대 철학이나 그 이후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친 바가 매우 커서 이 안셀무스의 논증이나 주장 자체를 이해하려면 사회적 맥락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셀무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중세에 가장 극단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짧게나마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그 시대상과 더불어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인데요. 안셀무스,
지성을 요구하는 신앙이랑 안셀무스의 신증명 제가 이어서 쭉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안셀무스를 읽고 나서 가볍게 들었던 돌풀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안셀무스를 처음 접한 건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였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똑같은 증명을 하죠. 이 증명이 뭐 당시에는 좀 뭐랄까요, 좀 허무맹랑해 보였던 논리적으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따가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시 좀 봤는데 여긴 그래도 좀 어떤 적대자와 논쟁하는 과정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맥락을 또 알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뒤에도 뭐 안셀무스 다음에 아벨라르두스 같은 경우에도 보편 논쟁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맥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증명이 갖고 있는 의의랄까요? 단순히 이 명제만 딱 떼서 보면 되게 황당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의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516페이지에 A, 지성을 요구하는 신앙을 빠르게 좀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혹시 떠오르는 질문이나 생각 있으면 드릴게요. 500 안셀무스는 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길러진 사상가다. 이 첫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내가 이렇게 돌풀님이 읽으시면서 이거 놀라워요.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맨날 그러시길래.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또 놀라신 점이 있었나 혹시 물어보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애제자, 인 것 같나요? 읽어보니까. 근데 솔직히요,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뭐 어거스틴 이전에는 플라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계보가 느껴져서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플라톤을 한편으로는 존중하고 존경하면서도 또 서양 철학의 역사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러니까 좀 이전 철학자들과 좀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경과 좀 뭔가 거스르는 이게 동시에 이게 팽팽하게 가는 느낌이랄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사상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이 모순된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같은 생각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는 애초에 존중과 존경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반이 그 사람을 충실하게 탐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탐독의 끝은 비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그래서 맞네요. 그 사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읽기 시작한 게 아니라 결국 처음부터는 그냥 이게 플라톤 덕후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그럼 플라톤 덕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아포리즘 여기네 뭐 이렇게 아포리아를 조금 더 수정하면 플라톤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넘어서기일 텐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안셀무스도 심지어 그러했죠. 아우구스티누스를 살짝 비틀어서 자신의 논제로 삼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안셀무스가 스콜라 철학에게 길을 열어준 신앙은 지성을 요구한다라는 표어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에서 생겨난 것이다. 근데 신앙은 지성을 요구한다. 이 표어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겠고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네, 어거스틴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죠. 그 이해를 뭐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이해를 뒤에 해야. 나와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우선이냐. 이거를 이렇게 약간 순서를 비틀어서 자기 철학으로 삼은 건데요. 궁극적으로 아예 다른 얘기를 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에서 생겨난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위대한 사상 이상이었던 바의 것을 안셀무스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발전시켰다.
신앙의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즉 논리적인 관점에 따라 그 내용과 관련 것들이 조명이 되고 하나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체계는 어떤 것을 다른 것에서 연역해내고 따라서 보다 깊은 근거로부터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여기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주의는 신앙의 비밀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한 신앙의 유산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안셀무스를 잘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셀무스의 여러 전제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주제들인 이상 그가 철학자인지 하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이어지죠. 나는 믿기 위해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 있기 위해 믿는다. 요게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비틀어낸 그 부분입니다. 이제 믿기 위해 알자라고 얘기한 게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제 자기 자신은 알 수 있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내면 자체는 종교가 핵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의 시초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스콜라 철학의 전체의 배경에서 툭 튀어나오게 해주며 그 밖에도 안셀무스의 사변을 이제 철학적인 여러 문제를 탐구하는 데까지로 나아가게 해준다. 설사 여기도 나오죠. 신학적인 가운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철학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암흑기다. 뭐 그 당시에는 뭐 그 개인적인 사유의 전개, 철학 이런 거 다 없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깨어지는 바로 나오게 됐고요. 이 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믿기 위해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 있기 위해 믿는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리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제 믿음과 알을 나누는 거는 믿음은 당연히 신앙, 종교적인 맥락에서 믿음이 당연히 우선시 되면 난 종교 베이스를 갖고 철학을 하겠다 이런 거고 당연히 여기서 여기 이제 그 안셀무스처럼 알 수 있기 위해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알미 먼저 알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 이 사람은 거기 학자 베이스가 있는 거죠. 학자 베이스 가운데서 신앙을 다뤄보겠다. 저는요, 물론 저도 신앙이 있고 철학도 좋아하는데 굳이 이제 이게 어렵네요. 뭐 반반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어떤 뭐 교수님을 존경할 수 있어. 아니면 어떤 철학자를 좋아할 수는 있어. 마음을 다해서. 철학자를 좋아하는 거랑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거랑 이게 좀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거랑 철학자를 존경하는 거랑은 다르죠. 뭐 같지만 다르죠. 둘 다 비슷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에너지적으로는 더 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식이나 토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관계적 차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저는 이제 믿음 베이스고요. 신앙 베이스에서 이 신앙을 좀 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진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믿기 위해 알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당연히 생각나면서 신국론 얘기 생각나면서 신증명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뒤에서 알 수 있기 위해 믿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알을 위해서 믿음의 근거들을 파헤쳐 나가는 것일 텐데 언어학적인 느낌이 났어요. 우리가 사실은 언어의 기호성이나 언어의 자의성의 연결고리라든지 언어의 개념 자체를 믿지 않으면 언어를 탐독하거나 그의 복합적인 층위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서의 믿음, 이제 개념을 믿는 바에 따르는 그런 믿음을 떠올려 봤는데요. 아마 그 후자가 이제 안셀무스와 많이 가깝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셀무스의 신증명이 이제 이러한 맥락 안에서 배경 안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 517페이지를 쭉 보면서 필요한 바는 멈춰서 이야기를 해보고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찾아온 책에 따라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안셀무스로 하여금으로 시작하는 517페이지 중간 안셀무스의 신증명입니다. 안셀무스로 하여금 철학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준 문제, 즉 그가 프로슬로기온에서 전제하고 있는 신증명에 접하게 될 때 그가 철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당장 알게 된다. 칸트는 이런 증명 과정을 본체론적 이라고 여기 이제 좀 다른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때 칸트는 자기가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에게서 받아들인 형식에게만 직접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이미 안셀무스에게 떠올랐으면 이제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소스를 안셀무스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체계화되거나 첨예화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안셀무스를 다시 한번 좀 복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보여지게 만들고요. 이성은 자체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저 이성의 사고 속에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의 더 높은 것, 즉 사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하는 그런 것이 생각되어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 문장도 이상하죠? 그래서 최고의 존재라는 관념은 이 최고의 것이 이성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일찍이 수도사 가우닐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내가 하나의 섬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섬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뒤에 와서 칸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는데 한 가지 사물, 이제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물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연결짓고 이제 일반화로서 되고 있죠. 그래서 100달러의 돈을 생각할 때 그 돈은 아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념적인 개념의 생성 자체가 우리가 실체로서 마주함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게 상당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의 첨단 기술로서 구현되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금 실체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체로서 갖고 있지 않은 관념들에 많은 수 돈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걸어서 평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는 뭐 국가나 정치나 법에 대한 어떤 이상 틀 이런 것들 사실은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고자 하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관념으로서만 존재하고 실체로서 우리 있냐라고 하면 사실 애매모호하죠. 누구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안셀무스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한 사람의 화가가 한 가지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 때 그 작품은 아직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증명을 고수하고 가우닐로에 대한 반박 편지에서 말을 하기를 완전한 섬에 관한 비유는 참된 사태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좀 틀린 예시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신에 관한 관념 자체를 독특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셀무스가 얘기하기를 이 관념에서 모든 완전성을 필연적이고 영원하게 내포하고 있는 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섬이란 항상 한정되어 있는 한 가지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이 증명의 핵심에서 드러나는 바는 내 증명에서 핵심에 드러나는 바는 모든 완전성을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신개념에 대한 특수한 영역으로의 배치가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꼈는데요. 안셀무스가 스콜라 철학의 좀 아버지격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되게 초월적인 것으로 남겨놓고 어떤 이전 개념을 무화시킬 법한 특별한 위치의 신 개념을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쪽이었는데요. 아마 더 읽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돌풀님께서는 그 모든 완전성을 자체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의 관념, 독특한 신의 관념으로서 안셀무스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혹시 동의하실까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라는 관념은 우리가 최고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데 가장 선한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큰 존재 이런 거를 상상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만 이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직접 있다. 그게 신이다. 이런 게 이 증명인데 안셀무스의 신증명인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야 그거는 야 그럼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그게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 그게 실제 있냐? 그래서 이 반박도 야 내가 뭐 섬 상상한다고 이 섬이 진짜 있냐? 왜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죠. 반박하는 사람들이. 근데 안셀무스는 아니다. 그 있다. 이 맥락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건데 완전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존재한다. 이런 증명이랄까? 논증을 많이 하잖아. 이런 명제가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전제가요. 세상에 불완전한 게 있지. 그건 완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데아적인 발상이죠. 플라톤주의자들의 발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안셀무스 지금 우리 맥락에서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고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최고의 존재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 있는 거야. 왜냐면 최고의 존재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이성과 그 이데아 이게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는 안셀무스의 맥락으로 들어가서는 이해가 가요. 안셀무스의 이런 맥락을 동의하는 사람들도 이게 스 설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안셀무스 뭐 플라톤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맥락을 동의할 수 없다면 설득이 안 되겠죠. 대전제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근데 저는 철학에서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 생각하고 어떤 철학을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보고 그 사람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인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있음과 없음 해 가지고 도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감각이 있고 뭐 이성이 있고 뭐 육체가 있고 해 가지고 논리의 일관성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그런 일관적인 맥락으로 보면 안셀무스는 자체적인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 어. 물론 이건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요.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난 그 대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좀 설득이 어려워요. 이거 일반인들이 납득 못 합니다, 이거 지금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안셀무스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겠죠. 어떤 생각인지. 그러면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 봤어요. 이성에 대한 생각일 텐데요. 중세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 이성과 근대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좀 다르구나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성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제 근대는 이성의 시대야라고 말하는 그 이성이 이 중세의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이성은 완전한 형태의 신 그리고 그 안에 자체 안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신의 형태였고요. 달리 말하면 보편성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아주 공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의 이제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중세 철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 로고스의 개념, 이성의 개념, 보편성의 개념, 합리성의 개념 이런 것이 상당히 이 당시 시대에는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공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른 맥락의 의미로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면 중세 역시도 이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쭉 읽어볼 텐데 한번 읽고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충분한 해석 오류출이 나오는 그 맥락이고요. 그 문장을 읽고 이 문단을 쭉 읽어 나가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중세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성의 시대다? 요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의 생각은 불충분하게 해석되기가 쉽다. 사람들은 그의 생각에 논리적인 것을 존재론적인 것으로 비약시키는 오류 추리를 찾아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hirschberg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보편, 합리, 이성이 여기 존재론적인 것이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라는 개념은 경험에 근거해서 올바르다고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개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편성, 합리성, 신에 대한 믿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경험에 근거해서 증명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이성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그렇죠. 예, 경험에 연결해서 예. 네. 혹시 시간은 어떨까요? 여기서 끊고 다시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아니요. 하고 할까요? 10분 남았어요. 10분. 아, 10분 10분 안에 우리 안셀무스 정리할까요? 예, 10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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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서 한번 뭐 이제 표시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성, 중세가 이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완전한 것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성 보편적인 믿음 이런 데에서 입각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완전한 것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성의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안셀무스 이야기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경험 얘기 있죠. 근데 근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성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여기 중세에서 말하는 그 보편에 대한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개념이 아니라 경험에 입각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이성 체계입니다. 사실에 대한 경험 체계.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찍은 근대의 이성과는 다른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앞선 개념,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게 시작한 이제 안셀무스의 개념을 앞선 그 보편과 합리성, 그리고 완전한 것이라는 개념에서의 이성의 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 뒤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반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성 개념이 혼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개념들은 사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근대 인식론의 전제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맥락이죠. 근대 인식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성 개념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안셀무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사상과 실제적인 것을 구별하게 되고 뒤에 가면 신에 관한 사상이 이러한 일상적인 사고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이념의 일종이었고 불충분한 해석에 관하여 말해두어야만 하겠는데 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이제 안셀무스가 종교적인 신앙에 의해서 신의 존재가 신의 본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본체론적인 논증 자체를 신앙을 교육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안셀무스가 자기의 신증명을 위해서 몇 번이고 신앙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셔야 합니다. 519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식이란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지식이란 아무런 소용도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신을 여기 앞에서 안셀무스가 신을 특별한 개념의 존재로 올려놨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반박으로 우리가 그 맥락으로 신을 그 개념에 동일시시켜서 올려놓을 수 없다라고 해놓은 것처럼 그럼 신을 얘기할 때 원래 지식체계 안에서 연역이든 귀납이든 도출해냈을 것인데 그 원래 지식과의 연결성조차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신이 왜 사람으로 되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이제 안셀무스에게로 접근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안셀무스에 대한 비판들을 줄줄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의 비판의 정점에서 이제 다른 책에서 찾아본 바인데 화이트헤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화이트헤드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가 오히려 믿음의 시대라고 강변을 하고요. 근대가 믿음의 시대라고 강변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개념이 다르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제 합리성 자체를 무한을 합리화하려는 욕망으로 압축이 돼서 이성에 근거한 믿음의 시대. 안셀무스의 얘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대는 오히려 믿음에 근거한 이성의 시대. 라고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바 중세는 이제 합리성과 보편성을 철저히 믿으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근대에서는 그 이성의 활용을 통해서 믿지만 그것이 이제 근대의 이성이 아니라 철저히 경험에 의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팩트 개념, 감각 개념에 집중한 이성 개념이었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정리로 아마 이 부분이 이런 비판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에 이제 괄호로서 가운일로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서 이제 인용문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면서 도덕 원리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19페이지 맨 아래 문단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실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좀 정리가 일단 정리를 하고 네. 도덕에 관한 내용들이 만약에 조금 더 첨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시작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5분 정도 남았습니다. 4분? 예. 네. 그래서 그 안에 시작도 끝도 여러 부분들의 결합도 없는 것, 항상 전체로서밖에 생각될 수 없는 것, 이런 것만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이 곧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시작도 끝도 부분도 없고 전체이며 존재와 사고의 전체이기도 하다. 여기서만 본질과 실존, 사고와 존재가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셀무스도 실제의 전체성이나 또는 모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힐시베르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 중에서의 최고 선 뭐 이런 얘기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경향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안셀무스만의 어떤 이성에 대한 논리, 거기서 또 읽어낼 수 있는 스토아 철학만의 하나의 맥,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의 원리에서는 정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에 관하여 역시도 정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행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윤리적인 선의 정의는 무엇이다라고 합법성이나 도덕의 원리 자체에 대해서 정리했던 안셀무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안셀무스가 살던 시대, 이게 아마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수도자, 성직자를 임용한다고 하죠. 우리가 교사들 임용하듯이. 그것을 이제 하나의 권리로서 서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임권에 대한 투쟁이 아주 극단화됐던 시기입니다. 국왕이 수도자를 임명해야 되느냐, 교황이 임명해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점에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나오는데요.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 바와는 결말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겼냐, 교황이 이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철학자 아벨라르두스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시대에서 나올 수 있었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안셀무스를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성의 시대, 중세를 이성의 시대로 볼 수 있다면 이성을 어떤 개념으로 정리해야만 하는가, 믿음과 더불어서 보편과 합리성에 대한 이성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안셀무스는 신증명으로 유명하고요. 정말 좀 아쉽네요. 뭐 아직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